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지역의 주요 이슈를 모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주간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불볕 더위, 심지어 살인 더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견디기 힘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지만 취약계층은 전기료가 부담돼 무방비 상태에서 폭염을 맞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가 정말로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2,141명의 8월 9일자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2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238명과 사망이 6명이 나타났습니다. 역대급이 될 거라고 하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의 폭염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어떤 대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힐링 냉장고를 8월 31일까지 7개소에다가 시원한 냉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좋은 제도이죠.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자율 방제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예찰 활동을 하죠. 예비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지역사회에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얼음물 나눔 행사 같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프랑스 파리시 이제 올림픽이 끝난 프랑스 파리시를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열섬 효과라고 해서 주변에 있어서 도로라든지 냉난방 기구에서 나오는 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열섬 현상을 갖다가 해소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기를 흐름을 이렇게 바르게 해내는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군데군데 분수대를 설치를 하는 거죠. 시원한 물을 이렇게 뿜어 나오게 하는 지열을 활용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한낮 시간 동안에는 아예 일을 못하도록 법 추진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폭염 대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취약계층인데요. 이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돼도 이제 전기료 부담 때문에 이게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이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전기를 에어컨을 켜는 거는 사실은 켜가지고 기동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그 단계가 전기 소모가 제일 많대요. 그리고 전기가를 계속 켜놨을 때는 그다지 전기료의 소비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몸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일단 전기에 의존해야 되는데 충청북도의 대책을 보니까 지역 자율 방제단을 구성을 하고 통장이나 이장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을 예찰 활동을 하고 고령 농업인 폭염 취약 시간에 영농 활동을 좀 자제를 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더위 쉼터 같은 데다가 냉방 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데는 약 3분의 1 정도로 보조금을 주는데 사실 이거 보조금을 줘도 경로당 같은 데 있어서는 이 전기료가 인상이 되고 하니까 부담스럽기는 하죠. 결국 취약계층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기료 부담,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책이 될 텐데 네. 최근 정치권에서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료 지원 움직임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네.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네. 전기료를 지금 현재 우리가 5만 3천 원 지원이 이제 그 에너지 그 바우처로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15,000원을 더 추가를 해서 6만 8천 원을 지원을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다른 지자체나 외국의 여러 가지 폭염 대책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으면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스페인 그 마드리드에 가시면 세계에서 가장 넓은 그 수목 공원이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죠. 엄청나게 넓고 긴 수목 공원이 있는데 바르셀로나도 도시 표면의 30%를 수목으로 채운다고 해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스페인 같은 데는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업무를 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시에스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낮잠을 잔다고 하는 거는 여름 낮 동안에
폭염이 한창일 때 신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대구시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데프리카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대구에는 이제 담장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니까 도시가 시원하게 된 거예요. 요즘은 데프리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또 지붕이 열 차단 페인트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온도가 한 2도에서 3도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도입해 볼 만한 것이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해라고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신축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지금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매년 여름을 맞는 게 두려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 기후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대책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철이 되니까 국지성 호우가 내려가지고 정말 장마가 아주 옛날에처럼 이렇게 지루하게 내리는 장마가 아니고 그냥 국지성 호우가 확 내려버리는 이런 장마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열대야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올해와 같은 것이 내년에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도쿄 기상청에 의하면 1930년도에 열대야가 7일이었대요. 예. 1970년대는 16일이었답니다. 예. 근데 2000년대에는 평균 30일이었대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이를 봐야 될 겁니다. 한 30년 텀으로 해서 2배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분수대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수목을 많이 심는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 에너지 지원, 비용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로 써서 어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낮에 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녹색위원회가 있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과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추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충북 주간 핫 이슈 두 번째 순서입니다.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재 충북도 내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을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예. 지금 현재 월 10억, 약 1년에 100억 이상씩의 적자를 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23년도 청주의료원 적자가 154억이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충주의료원은 112억이 적자가 났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에 저희 충북도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220억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연말을 넘겼거든요. 근데 올해도 또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상황은 좀 낮은 건 있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 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큰 경영 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쪽 의료원이 그 코로나 이전에 19년도에는 청주 의료원은 약 4억 5천만 원 흑자 상태였고요. 아, 예. 충주 의료원은 한 5천만 원 정도의 적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적자가 심해진 것이고요. 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코로나 환자들을 그 청주 의료원하고 충주 의료원에서 집중적으로 전담병원으로 치료를 하고 그러느냐고 이제 정부에서 정부 행정명령에 의해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게 지정이 될 때 기존의 병상들은 다 비워야 되겠죠. 예. 다 비웠습니다. 일반 환자들 오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일반 의사님들도 코로나와 관련 없는 데는 좀 딴 데로 나가시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약 2년 6개월의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났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적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부에서 중앙의료원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조사를 예, 해봤는데 이 코로나 2년, 3년의 기간에 대한 것이 회복되려면 평균 4년 정도 들여야 된다라고 예, 예.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죠. 예, 예. 예. 회복기 지원금을 원래 행정명령 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당연히 보상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6개월만 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못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렵죠. 어렵고 지금 연말에 인건비도 지금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결국 이제 코로나 대응이 주된 원인이 되었군요. 경영난에. 예.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뭐 보상이랄까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 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지금 같아요. 현재 이제 의료원의 그 외래 환자는 한 80% 정도로 회복이 됐고요. 코로나 전은. 그러나 이제 병상 입원 환자가 중요한데 거기는 지금 한 절반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각각 100억씩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의 그 의료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아, 비슷합니까? 네, 전국의 적십자병원이나 그 35개 지방 의료원들이 있거든요. 예, 예. 다 비슷한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크고 작고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 의료원의 경영난은 전국적인 문제다 이렇게 전국적이죠. 문제군요. 어쨌든 뭐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의료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를 막는 것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예. 이제 지방 의료는 저소득층이나 서민들 즉 의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방 의료원을 공공의료의 최후보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의료원이 이제 경영난이 심각해서 문을 닫게 되면 그 피하는 결국 의료 취약계층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의료 취약계층도 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도민들한테 가는 것이고요. 예. 지방 의료원은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한 병원이 아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세운 공공병원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병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기본적인 뭐 또 수가나 의료 수가나 이런 부분들을 높게 책정을 안 하고 예. 또 일반 의원에서 좀 수익이 나지 않는 뭐 이제 산부인과나 소아과 또 뭐 장애 아동들 예.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흑자가 많이 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대단히 어떤 필수 의료기관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 이제 코로나 위기 대응이 이제 경영난을 불러왔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봤는데 코로나19 이후 앞으로 다른 감염병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이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잖아요. 그럼 지방 의료원이 감염병을 막아주지 못하면 어디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는 처음 온 것이고 또 정부 명령에 의해서 의료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눈물겨운 사투들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의사들 인건비 제대로 못 주면서 의사들을 제대로 충당을 못 하고 있고 또 이 간호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뭐 연차 휴가나 이런 부분들 안 하고 이제 그렇게 그 고열을 사실은 짜내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지원 안 하고 자구책으로 하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다시 코로나가 발생해서 의료원에 똑같이 책임져라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고 또 의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민간 의원들이 어쨌든 기본 영리를 뭐 중요시하는 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 보면은 민간 의원들도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가나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료원하고 민간의료원하고 비교해서 민간의료원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방 의료원들이 흔들흔들해서 코로나를 막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민간 의원들한테 뭐 다시 명령이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민간 의료원들이 거기서 이렇게 적재하고 손해 나는 거 보고서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코로나 때 정부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예,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정부가 한 그때 약속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이었나요? 일단 회복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 그거 안 하고 있다. 예,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노조에서 의료원들을 대표해서 작년 연말부터 계속 중앙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서 집회하고 이제 계속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코로나 회복기 지원금으로 3천억을 정부에서 책임져 달라, 예. 보상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510억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예, 예. 나머지는 자구책으로 해결하라. 예.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동안 그 헌신했던 의료진들을 떠올리면 뭐 지방 의료원이 왜 필요한가가 증명됐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방 의료원이 경영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지금 뭐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했기 때문에 생긴 적자고 이제 뭐 우리 이제 주민들이 의료원은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했으니까 또 아직도 의료원은 코로나 병원이다라는 예. 이제 그런 인식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코로나 병원 전담으로 의료원으로 되면서 의료원에서 나가라 해서 뭐 일반 병원으로 다 이송되고 또 이제 일반 병원 다녔는데 또 쉽게 다시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의료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책이 저희는 절실하다고 보고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면 천상 충북도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백억에 달하는 예. 그런 그 적자 상태 회복기 지원금을 도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 지금 이제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급을 안 해서 작년 연말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220억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제 의료원으로 융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리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입장에서 아니 도에서 만든 병원을 도에서 융자를 해주는 게 맞느냐? 예. 경영에 대한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라. 도에서도 요구를 하고 도에서 다 책임지기 어렵다는 이제 그런 예. 입장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뭐 계속 문은 닫기 전까지는 이제 도에서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제 설립한 병원이고 예. 충북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지만 충북도도 이제 여력이 좀 안 된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매년 뭐 100억씩 그러니까 200억 양쪽 의료원 합쳐서 200억씩 달하고 뭐 예. 올해도 그 정도 이상 적자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수백억 달하는 걸로 의료원에다 다 그 도에서 책임지기는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 겁니까? 이제 충북도 이제 의료원에 대한 이제 설립과 지원에 대한 조례에 일부 이제 경상비 지원은 할 수 있는 걸로는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도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 했고 특히나 이제 이런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에서는 이제 운영비 지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충북은 아직 이제 그 조례가 없어서 저희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반드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게 조례가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국의 조례를 봤더니 예. 이제 서울시부터 해서 서울, 인천, 이제 주요 광역시도 네. 그리고 기초까지 해서 8개 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비 포함 경상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충북은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례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가능성 어떻습니까, 좀? 아니요, 뭐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뭐 의회에서 책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보니까 지난 7월 말에 예. 의회에서 5분 자유 발언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어떤 발언을 하셨고 뭐 주례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약속한 그 회복기 지원금은 당연히 정부에서 지급해야 된다. 그거를 안 하면 토사구팽이다. 예, 예.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중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원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관련 조례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을 했고요. 5분 발언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정부에다가 다음 이제 9월 회기 때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을 해서 정부에서 약속한 코로나 회복기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그 대정부 건의안을 그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의 태도가 무척 중요하겠군요. 중요하죠. 예. 네, 물론 저희가 보기에 충북도도 좀 미흡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 상황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소극적인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 의료원을 평가할 때 인센티브를 그 아까 얘기한 510억을 이제 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인센티브 줄 때 지자체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평가에 들어갔는데 지원을 안 해서 그 지원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 8억, 충주의료원도 뭐 이제 그 정도밖에 못 받아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럼 뭐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더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코로나가 또 폭발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증가한다 그랬을 때 또 의료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의료원들은 기본적인 소명 의식들이 있고 희생 정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기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어느 한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그 동기부여와 격려와 이런 그 희망들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된 부분들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조속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이거에 대한 피해는 도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의료원에 대한 좀 각별한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공공의료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죠. 지금까지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MBC 충북 주간 핫 이슈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자체 생활임금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 생활임금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생활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고요. 그리고 생활임금 조례가 있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생활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00원에서 현재 12,000원 정도 수준이고요. 월급여로 따지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23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을 통해서 보장하고 있고 최저 수준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아시다시피 9,580원이고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이 206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 2025년은 1,030원으로 이번에 결정이 됐고 월 기준으로 20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월 기준으로 따지면 20에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이제 값싼 임금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동자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저지선이라면
생활임금은 교육과 문화, 주거와 의료와 같은 각 삶의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적정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만으로 많은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현행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으로는 윤택한 삶을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생활임금이 도입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생활임금이 도입된다고 해서 그 임금이 모든 노동자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네, 사실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사실 지자체 예산을 사용해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하는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은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제도는 가장 먼저 지자체와 직접 계약을 하고 있는 지자체 소속의 노동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자체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는 업체, 그리고 공사나 용역 등을 받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업체에 소속된 노동자가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민간 위탁업체나 공사 용역업체에 또 하도급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하수급인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까지 이렇게 세 분류로 얘기할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민간 기업에 대해서 사실 지자체가 구속력 있는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하면 그게 민간 기업에 어느 정도는 파급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임금 인상을 좀 견인한다라는 효과를 저희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충북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전국 상황과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게 생활임금제가 국내에 도입된 게 이제 2013년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조례가 아니라 행정명령을 통해서 곧바로 이렇게 시행했던 측면이 있고요. 같은 해 이제 경기도가 조례를 도입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충북도 같은 경우는 조금 늦었습니다. 2022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이제 충북에서는 아직 유일하게 이제 충북도만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 규모를 살펴보면 전국의 243개 단체 중에 124개 지자체가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1곳의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 규모가 6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충북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밖에 없고 도내에 있는 11개 지자체에서는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음성군 같은 경우도 주민발안제를 통해서 전국 처음으로 이렇게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이번에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예, 저도 생활임금 개념 들어는 봤지만 어느 정도나 시행되고는 잘 몰랐는데 그래도 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시군에는 아직 생활임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뭐 도에서는 도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례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전국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내용이 다를 게 별로 없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이 생활임금의 대상이 되는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생활임금은 그 조례에 따르면 생활임금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처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음 연도에 생활임금이 얼마 정도 될지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역의 물가나 동종 근로자들, 비슷한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등등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매년 언제까지 고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치단체장이 이 생활임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민간 기업이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우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아주 실질적인 변화죠.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서 생활임금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만큼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구체적인 규모를 따져보니까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497명이 이제 적용을 받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본청, 도청, 본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기간제 노동자들하고 예. 그리고 농업기술원 같은 이런 직속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와 같은 사업소 노동자들이 이렇게 439명이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이제 사회복지 계열에서 민간 위탁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충청북도에 일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는 최저임금만 받고 있었던 분들인데 이번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는 계기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계신 것이죠. 예, 뭐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난 7월에 음성군이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네, 맞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안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네. 왜 부결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작년 9월에 이 음성군위의 생활임금 조례안이 수리가 되었거든요. 예. 이제 그로부터 한 10개월 정도 이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근 군의회에 이제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이제 음성군위의 8명 의원이 그 내부 논의 과정에서 예. 수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예. 적용 대상을 좀 줄이고 그리고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을 좀 달리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8분이 다 공동으로 연설을 해서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서 부결이 났습니다. 4명이 반대를 던진 바람에 부결이 났고 이어져서 원안 표결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찬성편에 있었던 한 분이 또 기권을 하는 바람에 원안 역시도 부결됐습니다. 사전에 저도 이제 청구인 대표인데 예. 청구인 대표 측한테 어떤 반대 토론이나 어떤 뭔가 설득의 여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전혀 지난 10개월간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어리둥절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 이후에야 왜 반대표를 던졌는지 좀 설명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박흥식 의원이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생활임금제가 특정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고 민간 기업의 노동자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같은 그리고 그 밖에 제도권 밖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역설을 하신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의가 있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부분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따르면 역차별, 뭐 형평성 문제 이런 지적이 지금 실제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반론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들이 반대를 던지신 의원님들이 이 생활임금 조례의 어떤 취지나 성격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느껴졌어요. 생활임금제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지자체가 지자체에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갖고 일부 임금을 인상하는 그런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걸 책무를 지어주는 제도인 것이고 그리고 음성군의 전체 평균 임금이 한 331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평균 임금이 331만 원인데요. 전체 임금 소득의 분포로 봤을 때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저임금 계층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가 그 저임금 구조 자체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안에서 예산을 들여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 정당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이미 있고요. 그거는 그것대로 그 지원책을 강화하면 된 문제이지 생활임금이 모든 어떤 저소득 계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것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에는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1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 수년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정당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생활임금제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고 그 하나의 기둥에 속하는 거고 여러 개의 사회보장제가 사실 다양하게 분포해서 기둥을 세워가고 안전한 어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 기둥 하나한테 모든 것들 다 지탱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기둥을 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까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음성군에서 이제 뭐 10개월 동안 뭐 이렇게
뭐 토론이 실제 이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머물러 있다가 결국 부결이 됐는데 네네.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이 생활임금 조례안 도입에 앞장서셨잖아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이게 될까요? 음성군에서 계속 또 다시 추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젠 이게 주민 청구인으로 함께 해주신 음성 지역 주민들이 2,356명이나 되십니다. 예, 예. 그 주민 발안제 어떤 요건보다 훨씬 더 많이 저희가 사람들을 조직해서 어쨌든 이렇게 발의까지 갔던 것이고, 근데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 예, 예. 이것들을 군위에서 제대로 토론에 붙이지 않고 부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항의 방문을 한 바 있고요. 예. 이제 어렵게 이제 의장님과 반대를 했던 의원님들 간의 면담이 성사되어서 예.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도 절차 과정 중에 제대로 토론하지 못한 부분, 실수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셨고요. 이제 예. 연내에 이제 의원 발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 예. 군 의원들이 좀 보완할 것들을 보완해서 의원 발의해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라는 다짐까지는 들어가지고요. 일단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행 생활임금 조례 제도에 대해서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생활임금제는 지자체가 사용자로서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는 지자체와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지자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 쌍방 간의 관계입니다. 예, 예. 따라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자체 예산 담당하는 뭐 부서장이나 생활임금 담당하는 부서장이 들어오고, 그리고 주민과 전문가들 그리고 노동단체의 대표자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사실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민간 기업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도록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민간 기업들은 아시다시피 여기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사실 없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측면이 있고, 이제 그래서 노동자 주민들의 어떤 교섭력을 좀 확보해주는 측면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될 측면 하나 있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생활임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나오고 있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생활임금제가 사실 이 임금을 정한다는 게 사실 여러 가지 고려와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1년에 한 번 회의를 열고 1시간 정도도 걸리지 않아서 매년 다 차기 생활임금제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 자료들이 좀 공개가 되어야 논의를 미리 해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이 되는 것인데, 이것들이 지금의 최저임금의 문제처럼 밀실 회의처럼 진행되고 있는 게 상당히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 또는 군비 이렇게 매칭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매칭 사업들은 주로 이제 임금 지침이 내려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입니다. 근데 이 지침에 임금 지침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지침 위반이기 때문에 이 매칭 사업에는 종사하고 있는 여러 뭐 돌봄 노동자라든지 다양한 그 노동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음성군이 이번에 저희 원안을 수정할 때 이 부분을 건드렸었는데요. 예, 예. 사실 이거는 솔직히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사실은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게 맞고, 행안부도 임금과 관련된 지침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 지자체의 재량을 인정해주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수당 예, 예.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세 가지 보완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생활임금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네, 이번에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음성군 의회하고 음성군 주민 간의 어떤 온도차가 좀 상당하다라는 걸 좀 예, 예. 느꼈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임금 오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대부분 찬성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군 의회는 약간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성군 예산도 많이 핑계를 대는데, 음성군 예산이 연간 예산이 1조 원 정도 예, 예. 됩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소요되는 예산을 추산해 봤더니 최대 10억 원 정도밖에 아, 예. 안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그 매년 그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서 국고 보조금으로 다시 반납하는 그 금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남은
예산인 거죠. 그 금액이 음성군 같은 경우는 600억 원이 넘습니다. 아, 예. 사실 음성군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음성군이 필요하다면 사실 매년 몇십억이 드는 그 사업들도 이렇게 추진하는 걸 보면 사실 이제 지자체의 어떤 의지의 문제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기회에 전 충북도에 있는 각 11개 그 시군 주민들이 생활임금제를 좀 요구해서 좀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좀 더 생활임금제가 어떤 것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정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당심장과 함께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에 대해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촘촘하고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주간 핫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